아들 집 현관문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말순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30년 한 직장에서 보낸 시간치고는 참 길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출근길,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늘 타던 버스를 기다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버스 정류장에서 더 이상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지 않겠구나. 아휴,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 회사 정문에 들어서니 30년 동안 보아온 풍경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의실의 김 아저씨는 늘 그랬듯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말순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얼마나 많은 식재료를 날랐는지,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는지 모릅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제가 하던 일을 이제는 그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밥솥에서는 고슬고슬한 흰 쌀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국솥에서는 된장국 향이 가득했습니다. 말순 언니, 오전 준비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마지막 점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전체 조리실 직원들이 모여 작은 퇴직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꽃다발을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후배들이 더 슬퍼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난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마지막 점심은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드는 육개장이었습니다. 매콤한 국물 냄새가 주방 안에 가득할 때 직원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더 많이 이어졌습니다. 퇴직 선물로 받은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마지막 퇴근길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시계로 배식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는데 총무팀 직원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퇴직 후 첫 아침,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의 습관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더군요. 베란다에 나가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며 문득 구내식당에서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첫 출근 날이 생생합니다. 1992년 봄, 35살에 제가 구내식당 계약직 조리원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6개월만 일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30년이라니. 그때 우리 민우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았기에 제가 나서서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식재료 다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와 10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눈물 훔치던 날도 많았고 뜨거운 국물에 데워 물집 잡힌 손으로 칼질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직원이 되고 조리사 자격증도 따고 주임까지 승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줄을 서서 기다리던 직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육개장 날이면 식당 앞이 장사진을 잃었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북적거림이 좋았습니다. 이말순 조리사님,
오늘 맛있네요. 다른 회사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뿌듯했습니다. 집에서 끓이는 국물과 대형솥에서 끓이는 국물은 달랐지만 저는 늘 가정에서 끓이는 맛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연휴 다음 날이면 직원들을 위해 특별식을 준비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명절 음식이 물릴 때쯤이면 매콤한 어묵볶음이나 얼큰한 순두부찌개를 내놓았더니 직원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죠. 우리 직원들 입맛 다 알지. 매운 건 매콤하게, 시원한 건 시원하게. 퇴근 무렵이면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면서 내일 식단을 구상했습니다. 계절마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만들려 노력했죠. 봄에는 냉이 된장국, 여름엔 콩국수, 가을엔 들깨 수제비, 겨울엔 구수한 소고기 무국. 말순 언니는 정말 이 일에 타고났어. 매일 몇백 명 식사 준비하면서도 투정 한 번 없었잖아. 하지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이틀 만에 출근했고, 민우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도 아침 일찍 나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삶이란 게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달력을 넘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의 절반이었다는 걸요. 이제는 끝났지만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설 때의 그 설렘이 그립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장롱 깊숙이 모셔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러니까 제가 50살 때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내가 드디어 퇴직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까맣게 탄 얼굴, 거친 손, 그리고 구부정한 어깨. 그런데도 늘 해맑게 웃던 사람이었죠. 결혼 초 우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전세금도 없어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했죠. 남편은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월급날이면 늘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엔 내가 좀 많이 받았어. 이거로 말순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때마다 저는 그 돈을 몰래 장롱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리 민우의 학원비로, 남편의 건강검진비로 쓰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고맙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허리를 다쳐 한 달간 일을 못하게 되었죠. 그때 제 월급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을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말순이가 최고야. 나 아플 때 집안을 지켜줬잖아. 20년 전 지금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남편은 밤낮으로 일했고 저도 구내식당 일을 하면서 야간 식당 일까지 뛰어들었죠. 저 집 마련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과로가 쌓인 남편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치료도 받았지만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지는 못했죠.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남편이 천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면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뒷면에 남편이 깨깨 적어놓은 글이었죠. 말순아, 미안하다. 너무 일찍 가게 되어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강하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
민우도 잘 키워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아마 남편은 본인의 죽음을 이미 예상했었나 봅니다. 그 글을 읽은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의 목까지 더 단단해져야 했으니까요. 구내식당에서 받은 월급으로 인우의 대학 등록금도 내고 조금씩 저축도 했습니다. 여보, 이제 퇴직금도 받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것처럼 이제 민우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겠네요. 사진을 다시 장롱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었다면 이 퇴직금을 어떻게 썼을까? 아마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문득 민우의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까만 머리에 하얀 셔츠를 빳빳하게 다린 걸 입고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어린 민우의 모습이었죠. 우리 아들, 그때부터 똑똑했지. 네. 민우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그만큼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보내주지 못했으니까요. 구내식당 월급으로는 여러 개의 학원을 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퇴근 후에는 꼭 민우의 책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맞았다고 환호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민우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민우의 공부를 봐주었습니다. 수학을 특히 잘했던 남편이었기에 민우는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도 수학만큼은 늘 만점을 받았죠. 고등학교 시절의 민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공부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책상에서 일어났죠. 그때 저는 매일 밤 민우의 책상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민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아빠 안 계신데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민우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 늘 미안했습니다.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였습니다. 민우는 서울의 명문대학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절에 가서 아들의 합격을 빌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도 틈틈이 작은 기도를 올렸죠. 합격 발표 날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우리 모자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구내식당 일 외에도 야간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민우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민우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온 날 민우는 저에게 작은 금반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할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7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여자라고 했죠. 같은 회사의 정혜진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상견례를 어떠세요? 처음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만난 날 혜진은 참 예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고 말씨도 공손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혜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하셔서 민우 오빠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우리 민우의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혜진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혜진 어머님은 저와 비슷한 또래셨는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혜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으로 예식장도 예약하고 예물도 해주었습니다. 신혼집은 신림동의 작은 전세였지만 새로 시작하는 젊은 부부에겐 충분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침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긴 턱시도를 입은 민우가 너무나 듬직해 보였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혜진은 제가 하는 음식을 배우고 싶다며 요리도 배웠죠. 어머님, 이 김치찌개 비법 좀 알려주세요. 민우 오빠가 어머님 김치찌개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죠. 주말마다 오던 발걸음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전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설날에 처음으로 며느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도는 저를 보며 은근히 말씀하셨죠. 아들은 결혼하면 처가를 더 챙겨야 하는 법이에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제가 전화하면 지금 바빠요 라는 말이 늘어났고 음식을 해다 주면 냉장고가 꽉 찼어요 라며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밥상을 차리며 들어보니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운데 전세금을 더 올릴 여유가 없다는 거였죠. 회사 동료들은 다들 신혼 때부터 자기 집이 있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세금 안 주면 이사해야 하는데 요즘은 전세가 월세로 다 바뀌고 있대요. 월세로 가면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아들의 급여 명세서를 보니 세금 떼고 3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대출이자로 8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40만 원이 나가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죠. 식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다들 부모님 도움으로 신혼 때 집을 샀다는 이야기, 전세금이 자꾸 오르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들. 엄마, 우리가 너무 무능한가요? 다들 집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퇴직금이 생각났지만 그때는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둘째 계획인데 저희는 집 걱정에 아이도 가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에 민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아직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아이도 못 가지고 있었다니.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너희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퇴직금 통장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4억이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건 제 노후 자금인데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억.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돈을 본 적이 없었죠. 장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순간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었다면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줘야겠어요. 이제 저한테는 국민연금도 있고, 그리고 난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요. 퇴직금을 전달하기로 한 날 아침부터 가슴이 떨렸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들고 나와 아들 부부의 전세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림동 골목길을 걸으며 아들 부부의 반응을 상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거실에는 전셋집 광고 전단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 답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죠. 민우야, 엄마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서 왔어. 통장을 꺼내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제가 앞으로 살아갈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하지만 아들 부부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퇴직금이야. 너희 집 사는데 보태. 통장을 건네자 민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이건 엄마 노후자금인데.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을 확인한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 정도면 강동구나 노원구 쪽에 중소형 아파트를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받아도 될까요? 나중에 꼭 효도하겠습니다. 저는 강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고 연금도 있잖아.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며느리는 바로 부동산 어플을 열어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 노후는 조금 불안해졌지만 손주 얼굴도 볼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 되죠? 큰 평수로 알아볼게요. 집을 나서면서 민우가 제 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진짜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텅 빈 통장을 보며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하루 만에 다 내어주고 나니 막상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한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하며 이제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퇴직금을 전달하고 며칠 뒤부터 아들 부부의 집 구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함께 가보겠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둘러보고 좋은 매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보고 좋은 곳 있으면 모시고 가볼게요.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노원구에 좋은 매물이 나왔어요. 32평인데 가격도 괜찮고 학군도 좋대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이 알려준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호선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였고 주변에 큰 마트도 있었습니다. 제법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집을 둘러보는 내내 며느리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32평이면 좀 작지 않나요? 애기 생기면 더 좁을 것 같은데. 결국 그날은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군데를 더 보러 다녔지만 며느리의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혜진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시작은 작게 해도 되지 않겠니?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왕 사는 거 좋은 대로 살아야죠. 평생 살 집인데요. 결국 아들 부부는
제 의견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둘이서만 집을 보러 다녔고, 저는 전화로만 상황을 전해 들었죠. 2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아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마침내 찾았어요. 42평이고 올리모델링한 집이에요. 가격이 좀 있지만 대출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집을 보러 갔을 때, 처음으로 며느리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강동구의 고층 아파트였는데, 전망도 좋고, 인테리어도 훌륭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친정 엄마도 보시더니 대만족하시던데요. 하지만 가격을 듣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준 퇴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민우야, 대출이 많이 필요할 텐데. 하지만 아들 내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돈으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회사 대출이랑 시중은행 대출로 하려고요. 혜진이도 대출이 나온대요. 결국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제 퇴직금 4억에 회사 대출 2억, 시중은행 대출 2억을 더해 8억짜리 아파트의 주인이 되었죠. 입주하는 날,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한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으로 저렇게 좋은 집을 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나중에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 거라는 걸.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에서 제가 가장 서러운 대접을 받게 될 줄은요. 엄마, 나중에 초대할게요. 지금은 새 집이라 정리할 게 많아요. 아들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절반 정도 남은 김치를 담그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모두 주고 난 후라 식재료도 아끼면서 살았죠. 배추를 절이려 구부린 순간 갑자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30년 구내식당 일을 하면서 늘 허리 통증은 있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려 해도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주방 바닥에 엎드린 채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식탁 위에 있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찌릿한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119를 불렀을 텐데, 아들이 가까이 살았다면 당장 달려왔을 텐데, 주방 바닥에 엎드린 채로 1시간을 더 버텼습니다. 겨우 배추 사이에 손을 뻗어 휴대폰을 끌어당겼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출근 시간에 방해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아들이 아닌 옆집 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새벽 산책을 나가시기 전이었죠. 이말순 씨,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119 부를게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실로 실려갈 때까지도 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회의가 있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였죠. 응급실 의사는 제 상태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한 상태네요. MRI 찍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아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김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셨지만 그 순간만큼 서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더니 이렇게 혼자 아프기까지 아이고.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의가 너무 많아서. 괜찮으세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괜찮아. 그냥 허리가 좀 아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모두 준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이렇게 아플 때 옆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면서도 별거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허리 아픈 것과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할머니,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세요. 좁은 기계 안에 누워있는 동안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큰 솥을 들어올릴 때마다 아팠던 허리, 쉬지도 못하고 일했던 시간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실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가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주치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말수님, MRI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네요. 의사는 태블릿으로 제 MRI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척추 사이의 디스크가 완전히 닳아 없어졌고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있어요. 이 상태로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술이라니 퇴직금도 없는 상태에서 큰 수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수술이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 흔하다는 실비보험도 들지 않았고 통장에는 생활비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수술 꼭 해야 하나요?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다리가 마비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면 영구적인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운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모두 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날 저녁 의사는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 수술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죠.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병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아들 집 샀다고 써버렸고 이제는 수술비조차 없어 이렇게 알아누워야 하는 현실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통제에 의존해 겨우 버티면서도 수술비 마련을 위해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들은 점심시간에 동네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파 멀리 가지 못해 집 근처 분식집을 택했죠. 라면을 시켜놓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구나.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눈을 피하듯 시선을 돌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엄마,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지금 대출이자만 매달 450만 원이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때문에 지금 이자를 그렇게 내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수술 안 하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데 도와줄 순 없겠니? 아들은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본인들도 너무 빠듯하다고 했죠. 엄마,
진짜 죄송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도와드릴게요. 그 나중이란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허리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혜진아, 부탁할 게 있어.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애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 여유가 없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 도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줬는데 이제는 수술비조차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그날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들에게 기대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다음 날 아침 몸을 일으키며 결심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보기로. 비록 몸은 아프지만 아직 일할 수 있는 두 손이 있으니까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65세의 허리 디스크 환자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내식당 경력을 내세워 여러 식당에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 나이를 듣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30년 구내식당 경력이 있는데 할머니, 지금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만약 다치시기라도 하면 저희가 곤란해져요. 거절이 거듭될수록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기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시장을 지나다가 중화요리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방보조 구함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죠. 혹시 아직 자리가 있나요? 주방장 박상철 씨는 제 이력을 듣더니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30년이나 일하셨다고요. 그럼 기본은 다 아시겠네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 허리 상태를 털어놓았습니다. 숨기고 일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사실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상철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일주일만 해보시겠어요? 설거지랑 간단한 재료 손질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화요리집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야채 손질만 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쑤시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 알의 진통제를 먹고 허리에 파스를 붙인 채 출근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지만 지금은 이것이라도 감사했습니다. 주방장님은 제 상태를 알고 있어서 자주 쉬어가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앉아서 쉬다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하는 중에도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주고도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래서는 수술비를 모으는데 최소 8개월은 걸릴 터였습니다. 8개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허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찜질팩을 사서 밤마다 데워 붙이고 약국에서 파는 파스를 허리에 붙인 채 일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나이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자제분들은 뭐 하시길래? 그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퇴직금으로 아들 집을 사줬는데 정작 나는 수술비가 없어 이렇게 일한다고? 그런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말입니다. 중화요리점에서 일한 지 2달째, 매일 아침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허리 통증과 싸우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오늘도 버텨보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형 냄비들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영업이 끝나고 담가둔 냄비들은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었죠. 구내식당에서도 큰 솥을 씻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기름때를 벗겨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가도 주방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허리를 펴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파도 좀 썰어주세요. 어머님, 오늘은 파도 좀 썰어주세요.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다른 주방 보조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면 괜찮다고 웃어넘겼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점심 피크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시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주방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면 온몸이 쑤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오늘은 짜장면이에요. 주방장님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첫 월급날 이후로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수술비를 모으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거든요. 주방장님, 혹시 야간에도 일할 수 있을까요? 박상철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낮에도 힘드신데 야간까지는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야간 장사 때도 남아서 일하게 되었죠. 밤 11시까지 일하고 나면 걸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야간 장사 때도 남아서 일하게 되었죠. 밤 11시까지 일하고 나면 걸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겨우 씻고 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5시면 다시 일어나야 했죠.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는 기대하는 것조차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받은 월급은 170만 원, 야간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더욱 망가져갔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진통제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주방장님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를 모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으니까요.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평소보다 더 아팠지만 진통제를 2알 먹고 출근했습니다. 큰 냄비를 닦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러질 뻔한 제 모습을 본 주방장님이 달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증상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한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통증이 계속되었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몰래 주방 구석에 기대서서 다리를 주물렀죠.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순간적인 다리 저림 때문이었죠. 깨진 접시 소리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겠다고 주방장님이 말하셨지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진 접시를 치우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손마저 떨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밤에는 잠을 이루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누워 있어도 통증 때문에 한숨도 잘 수 없었죠. 그래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버텨보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의사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겨우 일어나 주방에 갔지만 주방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그날 점심시간 잠시 앉아 있는데 주방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무리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가 터져 나왔죠. 퇴직금을 아들에게 다 주고 이제는 수술비조차 없어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수술 안 하면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주방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쉬세요. 그러시다가 큰일 나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수술비가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양푼에 물을 받다가 그만 힘이 풀려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제 다리로 쏟아졌죠. 그 순간 주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그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은 450만 원, 수술비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를 절뚝이며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중화요리점 일을 그만두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가끔씩 저리는 증상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밑반찬 봉지를 들고 가면서도 자꾸 망설여졌습니다. 강동구의 고층 아파트 앞에 서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고 두려운지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오는 걸 몰랐다는 듯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거실에 들어서니 깔끔하게 꾸며진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밑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TV에서는 집 인테리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오늘은 민우 오빠가 늦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대요. 제 다리가 자꾸 떨려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사실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말을 꺼내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허리 수술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 빚이 많고 이제 아이도 생각하고 있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직 제 말도 제대로 못 꺼냈는데. 그게 엄마가 다리가 자꾸 저려서 걷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매달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워요. 게다가 이제 아이도 준비 중이라 여력이 없어요. 창밖으로 눈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이렇게 거절당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다음 말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자식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 어머님도 노후 준비하셨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노후 준비. 그렇죠.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 집에 다 썼으니까요. 결국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찾아왔구나.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 잘 먹어. 현관문을 나서는데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산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그 돈이 내 노후 준비였는데 무릎이 저려왔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노인네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건 우리 민우를 위해서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허리가 쿡쿡 쑤셨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할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버스를 갈아타야 했는데 한승역에서 내리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젊은이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더 서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내 자식보다 더 따뜻하네요.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 정류장마다 내 자식의 집에서 쫓겨나온 사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캄캄한 집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방 한구석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식탁에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치우지 못한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찬을 만들려고 썰어둔 파도 그대로였죠. 그걸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사방이 조용한 집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말아야겠다고.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심 뒤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 허리가 아팠지만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중화요리점 주방장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복지관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동네 복지관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복지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여자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지사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아들에게 모두 주고 이제는 수술비도 없이 혼자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지사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다른 수입은 있는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일단 긴급 의료 지원을 신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법률 상담이란 말에 놀랐습니다. 복지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여한 재산이라도 생계가 어려워지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어르신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노후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복지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수술을 미루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날부터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도 받고 의료 지원 신청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힘듦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퇴직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도움을 청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복지관 법률 상담을 통해 만난 김 변호사는 제 사정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증여하셨다고요? 이건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모부모의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증여한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준 돈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술을 받지 못해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서도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공식적으로 증여금 일부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낸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민우야,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해서 그래.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구나. 엄마가 주신 돈이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신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졌지. 하지만 지금 엄마는 수술을 받지 못해 다리가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어. 그렇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 엄마도 살아야지. 두 번째 내용 증명까지 보냈지만 이번에는 며느리 쪽 변호사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증여는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대출이 있어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법원에 증여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복지관의 도움으로 긴급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당장의 통증은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대리인만 참석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긴급한 수술비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현재 저희 의뢰인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증여자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이는 민법상 증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판사의 중재로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5천만 원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수술비와 회복치료비를 고려하면 부족하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아들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첫 달 상환금을 받던 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식과 법적 다툼을 해야 했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아들로부터 받은 첫 상환금으로 마침내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님은 제 MRI를 보더니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병실에 혼자 누워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30년간 구내식당에서 일하며 허리를 혹사시켰던 순간들, 퇴직금을 아들에게 주고 난 후의 일들, 그리고 법적 다툼까지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의외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제 몸을 돌볼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전 주치의는 4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허리와 다리는 여전히 감각이 없었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질 때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 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재활치료사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워커에 의지해 병실 안에서 몇 걸음, 그 다음에는 복도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제 모습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병원 재활치료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도 자연스레 친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보다 더 큰 수술을 받고도 열심히 재활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며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을 때 주치의는 제 회복 상태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은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날 병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걷기조차 힘들었던 제가 이제는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방에 설치한 안전바, 높이를 조절한 침대, 그리고 화장실의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아 설치한 것들이었습니다. 매주 3번 동네 재활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걷는 연습, 허리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삶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마침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제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의 회복과 함께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가 끝나갈 무렵 중화요리점 박상철 주방장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이제 괜찮아지셨는지 물어보시더니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몸도 좋아지셨으니 우리 가게에서 다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는 홀서빙 쪽으로요. 그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오히려 적당한 활동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 출근 날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구내식당에서 30년, 그리고 설거지로 시작했던 이곳에서의 시간들, 이제는 서빙을 하는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의 급여에 국민연금 80만 원을 더하니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허리 수술 후 달라진 자세 덕분인지 서빙 일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단골 손님이 더 늘었어요. 다들 편하게 대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복지관에서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이 없는 날이면 한글 교실에 나가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의 권유로 제 이야기를 글로 써보았습니다. 서툰 글이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그 글은 복지관 소식지에 실렸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재무설계 상담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 노후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적금도 들고 노후 의료비를 위한 보험도 가입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제 통장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허리 근력 운동도 빼먹지 않고 건강관리에도 신경 씁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화요리점 동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주말이면 복지관 자원봉사도 나갑니다.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조언해드리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온다는 것을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리셨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신 어머님께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속마음 라디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의 속마음도 더욱 평온해질 거예요. 2025 을사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만수무강하세요.